자, 오늘 저희가 인공지능 ESG 교육지도서 세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수업 동안에 그 ESG에 대한 기본 개념과 그리고 또 왜 ESG 경영이 필요한가, 투자자, 소비자, 법적 요구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같이 봤고, 그 다음에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ESG, 그리고 SDG까지 각 용어가 어떻게 차이 있는가. 서로는 서로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으면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ESG 타임라인,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ESG에서 ESG 그러면은 사실 S나 G보다는 환경 문제 E가 한 70% 정도 차지하죠, 비중이. 그래서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 협약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국제 협약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교토 의정서하고 파리 기후 협약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용어로서 왜 파리 기후 협약에서 1.5도씨까지 목표를 잡고 줄이려고 노력한가? 그리고 또 탄소 중립은 뭐고 넷제로는 뭔가? 그리고 탄소 국경세는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MZ세대의 등장과 함께 ESG 경영이 더욱더 이제 소비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투자자 ESG는 투자에서부터 왔다 그랬죠. ESG라는 게 투자에서부터 왔다. 그래서 특히나 이 스튜어드십, 그러니까 연기금이라든지 그 기관 투자가들, 자산운용사,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ESG 경영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고 또 ESG 경영을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 투자를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특히나 전 세계 투자업계의 가장 큰 손인 블랙락 CEO, 레리 핑크 CEO가 이제 모든 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기업들에 대해서 편지를 보냈죠. 그래서 ESG가 최우선 투자 기준이다. 이제 그런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규제 및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타임라인을 봤었습니다. 자,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ESG를 할 때 어떤 경영 지표, ESG 경영의 그 체크 포인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ESG 보고서의 기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봤고요. 그리고 이제 스코프 1, 2, 3는 뭔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중요한 게 인공지능과 ESG였죠. 인공지능은 학습을 할 동안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모를 하기 때문에 전기를 소모하기 때문에 ESG에서 부정적인 요소를 한다 이런 말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인공지능이 그 많은 부정적인 요소에서도 불구하고 환경 모니터링이라든지 의료 서비스라든지 사고 예측 예방이라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를 하다가 더 추가를 했는데 그 ESG 목표 달성에 있어서 디지털 기술, 특히나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ESG 전문가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ESG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인공지능이 ESG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 이제 그게 우리 이 교육의 주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ESG 경영 사례를 저희가 중요한 어떤 단어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 리퍼브라든지 리세일, 업사이클링, 그리고 이제 또 플라스틱 아웃, 뭐 이런 개념들 살펴봤고요. 이 모든 새로운 개념에 있어서 스타트업들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설명드렸죠. 또 음식물 쓰레기가 또 탄소 배출을 엄청 하는데 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거나 못난이 식자재를 가지고 새로운 용도로 개발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ESG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스페셜 강사님을 초대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분도 이 푸드 쪽에 ESG랑 관련이 있는 분이에요. 이 푸드 쪽에 ESG랑 관련이 있는 분이어서 제가 지난 시간 수업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또 현장에 계시는 사장님 통해서 직접 한번 육성으로 듣게 하고 싶어서 초대를 했습니다.
자, 푸드테크라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네, 뭐 이 회사도 푸드테크 기업이죠. 푸드테크 기업. 예, 푸드테크에 어디에 해당되느냐? 푸드테크에 뭐 몇 가지 해당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예, 앱 서비스에도 해당되고 식품 안전관리, 이력관리 이런 쪽에 해당이 되고요. 예, 하여튼 그런 내용이고. 자, 그리고 이제 사회적 책임, 그리고 또 어떤 ESG에 있어서 이 패션 쪽에 있어서의 ESG, 컨셔스 패션, 그리고 공정무역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개발도상국 농가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원재료를 가져오는 것을 공정무역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상생경영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ESG 지배구조, ESG 지배구조가 잘못되었을 때 회사가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 이런 것도 저희가 남양유업 같은 거 이런 거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은 영리와 비영리 조직의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게 사회적 기업인데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은 너무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그런 잘못된 버릇이 들어져 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소셜 벤처, 사회적 가치도 추구하고 또 기업적인 가치도 같이 추구하는 소셜 벤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소셜 벤처를 지원하는 기관, 임팩트 스퀘어 이런 엑셀러레이터 설명을 드렸죠. 또 제가 좀 더 알아보니까 임팩트 스퀘어뿐만 아니라 소풍이라는 그런 또 소셜 벤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엑셀러레이터가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한 주제는 역시 ESG 리더스죠. ESG 리더. ESG 리더스는 어떤 사람들이냐?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공지능 활용 능력 같은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가 ESG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교육, 컨설팅, 그리고 사업 등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하는 것을 ESG 리더스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죠. 그리고 ESG 리더스의 활동 영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ESG 리더스가 SNS상에서 이런 기업들과 함께 소비자 참여형 마케팅을 함으로써 개인적으로는 또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리고 그린워싱과 그린퍼티그, ESG 리더들은 기업들의 잘못된 ESG 마케팅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자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소비자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녹색 피로, 그린퍼티그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계몽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었죠. 자, 오늘 그러면은 ESG 지난 시간 리뷰를 여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ESG 교육 지도서 3번째 수업으로 이제 과연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ESG 기술들은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격적인 공부를 하기 전에 제가 우리 이제 스페셜 게스트 강사, 초대 강사님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승현 사장님 이제 좀 화면을 켜주시고요. 제가 오늘 소개드릴 그 게스트 강사님은 블루시스라는 인공지능 식자재 정보 서비스를 하고 있는 블루시스라는 회사의 지승현 대표님입니다. 지승현 대표님이 본격적으로 네. 예, 인사 먼저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선생님들도 좀 안녕 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예. 화면도 한번 켜봐 주세요. 지금 제가 공유를 눌렀는데 비활성화돼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요. 내가 공유 활성화 시켜줄게요. 예, 공유를 활성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보자. 예, 공동 호스트에 공유를 활성화 시켰고요. 예, 뭐 계속해서 켜실 필요 없고 켜서 그 얘기 들으시면 더 좋긴 한데 제가 그 지승현 사장님의 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판교에서 오프라인 수업한 거 기억나시죠? 예, 그 판교 그 교육장의 어떤 편의를 봐주신 그 판교 교육장에 블루시스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예, 잘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 블루시스라는 회사가 하는 일은 그 학교 급식에 필요한 식자재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이제 모든 학교들은 학교 급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 식단과
또 영양사,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우리 이제 아주머니들이 고용이 돼 있고, 그래서 학교 급식을 위해서 학교에서 해야 되는 일은 바로 한 달 급식이 필요한 식자재를 입찰을 올리는 거예요.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찰을 통해서 식자재를 사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식자재를 입찰을 올리려면은 첫째 그 학교 그 급식에 한 달치 메뉴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메뉴에 따른 식수 인원과 식수 인원에 따른 음식량이 계산이 돼야 될 테고, 또 그 음식량의 음식에 따른 그 식자재의 어떤 그런 양과 가격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입찰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그 복잡한 일이고요. 학교 급식 영양사 선생님들 업무에 내가 볼 때는 한 40~50%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루시스는 그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이 식자재 한 달 쓸 식자재 입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 인증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또 제조원이라든지 또 어떤 원료가 들어가 있는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작년부터는 식자재 가격 등급뿐만 아니라 식자재도 직접 학교에 공급을 하고 있어서 매출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향후 3년 안에 상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들도 우리 이제 가까이 지내다가 상장하기 전에 주식이라도 좀 사고 그래서 큰 돈 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승현 사장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지승현 사장님께서는 오늘 이 급식과 관련된 ESG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승현 사장님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소개를 다 해주셔가지고,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네. 네, 우리 너무 뭐 길게 한정된 시간 때문에 저희는 네네. 또 이제 ESG 수업이기 때문에 네네, 너무 이제 알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뭐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네네. 이제 어쨌든 블루시스는 학교 급식 시장에 있어서 저렇게 종이 단가표, 카탈로그, 팩스 이런 거를 쓰지 않고 이제 디지털 정보로 이런 모든 뭐랍니까, 이거 만드는데 다 이제 그 에너지가 소비되고 환경적인 그런 네거티브한 환경적인 영향이 있죠. 그리고 또 뭐 사람들이 전달해주고 이런 과정에서 또 촬영도 쓸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네네. 한번 블루시스도 그 ESG 모니터링하고 계산하는 그런 또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활용하셔서 네. 학교에다가 또 이렇게 제시하면은 사업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장님 그 공유 중지해 주시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네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제가 공유를 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ESG에 대한 오해와 진실, 뭐 이렇게 이걸 수업을 이제 제일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ESG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렇게 설명하면은 재미없으니까 제가 ESG 도전 골든벨, ESG 도전 골든벨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SG 도전 골든벨. 이거 보셨나? 이런 거 한번 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제가 ESG 도전 골든벨 파일도 공유해 드릴게요. 이거를 꼭 ESG뿐만 아니라 다른 수업에도 활용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슬라이드 쇼로 해야 됩니다. 예, 건강 소리 잘 들리죠? 예, 그래서 ESG 도전 골든벨을 할 때는 여러분들 채팅창에서 있잖아요. O는 1번, X는 2번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ESG 도전 골든벨. 자, 이런 식으로 시계가 이제 가는 동안에 문제가 나가고, 그럼 여러분들이 O냐, X냐, 1번이냐, 2번이냐를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예, 답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ESG 도전 골든벨. 예. 자, 이거 그냥 제가 예전에 퀴즈쇼라는 프로그램을 쓰기 전에 이거를 많이 썼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그런데 뭐 ESG뿐만 아니라 다른 수업할 때 파워 포인트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제 오늘
ESG 도전 골든벨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해와 진실, 요거 이제 여러분들 제가 PPT 파일을 올려줄 테니까 오해와 진실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는 ESG 보고서죠. ESG 보고서가 지금 현재 이제 의무화 되는데 언제부터 의무화가 되느냐? 원래는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되는 기업들은 ESG 보고서를 공시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EU에서 이거를 24년부터 의무화돼 있던 거를 26년으로 늦추는 바람에 우리나라도 눈치를 살짝 보다가 2026년으로 1년 늦췄습니다. 원래는 올해부터 자산 2조 원 이상의 기업들은 ESG 보고서를,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내년으로 연기가 됐고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의 상장사들, 제가 볼 때는 코스피 상장사들이 이 의무적으로 ESG 보고서를 한다면은 코스닥 상장사들도 아마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른 나라들의 ESG 공시 의무화도 돼 있고 그러면은 코스피에 있는 일단은 대장 기업들이 ESG 공시를 의무화하게 되면은 결국 거기에 달려있는 1차 밴더, 2차 밴더들은 무조건 스코프 1, 2, 3 때문에 ESG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기업들이 ESG 공시를 의무하게 되면 그것이 밑으로 내려온다. 이런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의 기준은 어떤 거냐? 우리나라에서 쓰는 대부분의 ESG 보고서는 GRI 스탠다드라는 거하고 SASB 스탠다드라는 것을 혼용해 쓰는데 한 90% 정도는 GRI 스탠다드를 활용해서 그 다음에 SASB 스탠다드를 조금 이렇게 보완하는 식으로 근데 여기 이제 SASB는 회계기준위원회에서 났죠.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ESG를 담당하는 기관이 한국 ESG 기준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의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복잡한 얘기는 아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ESG 이거 보고서 뭐 이런 실무자 과정 이런 것도 학원 뭐 이렇게 교육업체에서 많이 하는데 한 돈 100만 원 합니다. 이게 돈 100만 원 하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뭐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ESG 활용 AI를 활용해서 ESG 보고서 작성하는 이 부분은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그죠? ESG 보고서 작성도 AI로 한다. 자,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 영상을 같이 한번 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인공지능 썰. 오늘은 화제가 되고 있는 ESG에 대해서 얘기해줄게. 요즘 여기저기 ESG 안 들리는 곳이 없지.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그랬지. ESG를 살피면 경영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고. 심지어 기업의 장기 전망도 가능하고 말이야. 블랙록이라는 곳은 7조 달러, 우리 돈 8,110조 원을 굴리는 세계 최대 투자사야. 기업들의 돈줄이지. 2020년 연례 서한에서는 화석연료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25%를 넘는 기업들은 투자 대상에서 빼겠다고 했지. 돈줄이 ESG 안 지키면 돈 못 준다는데 문제는 아니 이거 지키기 힘들잖아. 기업하면서 돈 벌기도 힘든데 말이야. 그래서 인공지능이 여기도 등판. 기업이 대놓고 나 환경 안 사랑해요. 우리 회사 지배구조 최악이에요. 이런 말 못하잖아. 다 우리 회사 좋다고 하지. 투자하는 입장에선 그 속을 좀 들여다봐야 할 텐데 말이야. 이거 영 골치가 아파. 직원들이 소셜미디어에 뭐라고 남기는지, 환경을 위해 돈을 얼마나 썼는지,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자, 기업의 ESG를 알아보려면 정말 많은 데이터를 구석구석 들여다본 다음에 모아서 일일이 분석해야 하잖아. 자, 데이터? 바로 인공지능 떠오르셨다면 성공! 일단 데이터를 모으고 이렇게 막 밀가루처럼 흩어져 있던 데이터를 모아서 알맞게 반죽해주는, 그러니까 분석을 하는 게 인공지능의 역할이야. 인공지능을 통해서 검색도 하고 자료 수집도 하고 ESG 정보를 모아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면 끝! 블랙록 같은 투자자들은 이거 보고 여기 괜찮네? 투자만 하면 되는 거지. 2025년까지 미국 투자금 절반이 ESG를 지킨 회사에게만 갈 거라는 예측이 있던데 말이야. 실제로 미국의 트루밸류 랩스라는 곳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ESG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있대. 고객 대부분이 금융사라네. 이렇게 사회 곳곳에 흩어져 있는 ESG 관련 자료들을 모으고 투명하게 만드는 일에 인공지능이 한 몫을 한다니 괜히 또 뿌듯해진다. 나만 그런가? 평가
투자해야 하는 기업들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쳐. ESG 작성해야 하는 기업들도 죽을 맛이야. 일할 시간도 모자란데 나 돈 벌어야 하는데. WWG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ESG 마켓플레이스 생태계를 운영 중이야. 기업들이 ESG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결과는 어땠는지 와서 환경 생각할 아이디어 내기도 바쁜데 보고서를 남겨야 한다네 라면서 서로 고충도 나누고, 야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이런 조언도 해주고 그런 곳인데,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 역시 알고리즘으로 처리돼. 그리고 공유되지. 여긴 투자자들도 와서 볼 수 있대. 하지만 무엇보다도 회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자료 모으고 정리하고 다시 제출하고 이런 부담이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온전히 내 시간을 ESG 활동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는 것이지. 당장 써볼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 없냐고? 일명 ESG AI, 과거 그리고 실시간 뉴스 기사, 트윗, 기타 디지털 게시물들을 모아서 데이터 기반으로 ESG 점수를 자동으로 매겨주지. 심지어 동종업계 다른 회사들과 비교도 해줘. 어차피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이 ESG라면 이렇게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더 빨리 더 멀리 뛰어갈 수 있겠다. 기후변화에 이어 ESG까지 우리 인공지능 기특하지?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고. 오늘의 가장 쉬운 인공지능 썰은 여기서 마무리할게. 더 많은 인공지능이 궁금하다면 아이나이즈로 오는 거 잊지 말고 아래 ESG AI 링크도 남겨놨어. 여기까지. 자, 여러분,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ESG 보고서를 쓰는가 이전에 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떻게 ESG 데이터를 수집하는가, 기업체 ESG 데이터를 수집하는가 이런 내용도 들어있었죠. 이 내용 자체가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은 영상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열심히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영상을 하나 찾는 것도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ESG, 우리가 진짜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지금 실생활에 우리가 생활하는데 학교나 또는 공동주택단지, 아파트 같은 데서, 병원 같은 데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ESG 솔루션은 어떤 게 있는가, 에너지 절감 솔루션은 어떤 게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왜 제가 ESG에 대해서 이렇게 꽂히게 됐는가에 대해서 오늘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것도 역시 ESG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제가 그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영상은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는 같이 보지 않겠습니다. 꽤 이제 한 10몇 분 되는 긴 영상이고 제가 이것을 PPT로 우리 이제 그 수업 자료실에 올려놓을 거기 때문에 그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 회사는 이분은 장규하라는 사장님이시고요. TNC 코리아의 대표입니다. 이분은 썬빌라라는 태양광을 이용한 사회적,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그런 솔라 캠프, 썬빌라로 가지고 단지 뭐 우물만 파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교육적인 다양한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는 썬빌라라는 솔라 캠프 프로젝트를 아프리카에 제공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면은 이 썬빌라는 어떤 거냐? 썬빌라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아프리카에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우물을 파고 이런 게 아니라 태양광 발전으로 정수 시스템도 제공하고, 이 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정수 시스템. 물을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면 사람이 아프거나 죽기 때문에 정수 시스템, 그리고 농장, 그리고 태양광을 기반으로 한 작업장, 제빵이라든지 미용이라든지 농산물 가공 같은 그런 간의 수공업, 그리고 교육, 태양 그 캠프에서 교육도 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하고 이게 보건 위생입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 지금 여기 보면 2019년 3월에 에티오피아에 설치된 첫 번째 썬빌라,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근데 이제 이 장규하 사장님이 어떻게 해서 이 에티오피아에 이 시설을 전해주게 되었냐면은 2016년에 일산 킨텍스인가요? 거기서 새마을 솔라 캠프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름을 새마을 솔라 캠프라고 붙여가지고 전시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새마을 솔라 캠프라 그러니까 부스에 직접 방문해가지고 굉장한 관심을 표명했어요. 그래서 그때 옆에 있던 어떤 수행원들이 지금 에티오피아에서 좀 도와달라 하는데 이것을 에티오피아에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장 사장님이 이제 ODA, 그 외교부에서 하는 그 해외 지원 기금을 이용해서
에티오피아랑 대화를 했어요. 이 솔라 캠프를 ODA 자금으로 에티오피아에 설치해서 대화를 하다가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잖아요. 그래서 영혼 없는 공무원들은 이제 그 내용이 그냥 후지부지 돼버린 거예요. 팔로우업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박근혜랑 관련된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에서는 이미 이런 걸 해준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원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장님이 2019년 3월에 본인의 사재를 털어가지고 본인의 사재를 100만 불을 털어서 이 에티오피아의 첫 번째 썬빌라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그때는 이 사장님이 조금 그 형편이 괜찮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아프리카 국가들 우리나라에 회의를 하러 온 아프리카 국가들에 알려져 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송도에 녹색 기후 기금 GCF 그린 클라이밋 펀드라는 유엔 산하 기후 자금 본부가 인천 송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송도에 있는 녹색 기후 기금 아주 높은 분이 이 내용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 이분이 에티오피아인데 그분은 나이지리아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네 나라에 에티오피아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지만 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서부에 있는 굉장한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그 나이지리아에 2024년에 고생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나이지리아의 그 GCF 펀드의 그 높은 사람하고 동업으로 나이지리아 타라바 주에다가 이렇게 이디오피아에 설치했던 선빌라의 16개 그래서 돈으로 치자면은 1억 2,800만 불 미국 돈으로 이것을 2024년부터 2030년까지 구축해 주기로 2024년 작년 4월 달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맺었는데 문제는 이 나이지리아에 지금 타라바주에 이거를 선빌라 프로젝트를 한 사람이 미스터 팸이에요. 미스터 팸, 이브라힘 제임스 팸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가 한번 가볼까요? 이거 안 되네. 여기서는 안 날아가네요. 그래서 이 미스터 팸이 지금 월드뱅크 감사관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월드뱅크 감사관으로 영접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계약만 덜렁해놓고는 월드뱅크 감사관으로 가시는 바람에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스토리를 그냥 제가 어떤 좀 마음으로 위로해 주려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ESG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리고 이분의 사업이 이제 ODA 외교부 펀드라든지 아니면 GCF 녹색 기후기금 같은 공적인 자금에 의존을 하면은 이 시간이 너무 질질질 끌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정치적인 영향도 받게 되고 그래서 제가 막 공부를 하다가 자발적 탄소 배출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발적 탄소 배출권이 바로 여러분들도 앞으로 향후 같이 하게 될 그러한 주제예요. 제가 그래서 탄소 배출권 사업 이야기라고 글도 쓰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자발적 탄소 배출권이 뭐냐? 탄소 배출권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죠? 탄소 배출권은 이제 그 교토어정서, 1997년 교토어정서에서 시작된 건데요. 시장 거래 제도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각 나라마다 탄소 배출 할당량을 주는 거예요. 탄소 배출 할당량을 주고 그 탄소 배출을 각 나라에서 받은 탄소 배출 할당량은 또 그 나라에 있는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에 또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뭉뚱그려서 탄소 배출권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미국에서는 외국에서는 카본 크레딧, 탄소 크레딧, 그리고 카본 얼라이언스, 내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량, 우리 공장, 우리 회사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 할당량하고 내가 그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을 하면은 크레딧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게 배출한 크레딧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배출한 기업은 그것을 돈 주고 사가지고 이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할당량을. 그래서 이게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인데요. 이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 때문에 제가 그 블로그에도 썼지만은 테슬라 같은 회사는 매년 수조 원씩 돈을 벌고 있고 같은 자동차 산업에 있는 나머지 다른 경쟁자들은 매년 수조 원씩 돈을 잃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가 그런 내용이고요. 할당량과 크레딧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 목표는 2015년 파리 협약에 따른 목표입니다.
2015, 2030년 몇 년 남지도 않았습니다. 2018년 대비 40%를 감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목표예요. 자, 그러면은 산업체에서 이렇게 온실가스 탄소 배출 목표를 줄이지 못하면 국제 간의 협약을 줄이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자발적 탄소 배출 시장에서라도 탄소를 사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외국에서 사오든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탄소 배출권 가격 전망이라는 걸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러분, 탄소 국경세라는 것을 저희가 또 공부했지 않습니까? 탄소 국경세는 유럽에서 지금 가장 강력하게 탄소 국경세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탄소 국경세로 인해서 결국은 세계 어디에서나 동일한 탄소 가격을 지불을 해야 된다. 수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탄소 가격이, 탄소 배출권 거래 가격이 세계 어디서나 비슷하게 수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글로벌 배출권 가격의 동조화 및 가격 수렴, 이게 그 말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국가에서 지금 탄소 배출 이 목표를 도달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지금 자발적 탄소 배출권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자발적 탄소 배출권 시장은 탄소 감축 업무가 없는 기업이라든지 백화점 뭐 이런 거 비정부 기구 개인 등이 자, 어떤 방법으로 산림 녹화 재생에너지 그리고 쓰레기 처리 등의 사업으로 CO2 감축을 추진하고 추진만 해서는 안 돼요. 추진한 다음에 그 실적을 인정받아서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자발적 탄소 배출권 시장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체 탄소 시장의 1%에 불과하지만 2030년에는 15배, 그죠? 2030년 15배, 2050년까지는 100배 성장할 것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는 게 바로 자발적 탄소 배출권 시장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뭐 학교, 병원 그리고 중소기업 이런 데서 이렇게 탄소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그 에너지 사용 줄인 거를 쓰레기도 줄이고 그 에너지 사용 줄인 거 쓰레기 줄인 것을 우리가 인증을 받아서 탄소 배출권을 받아서 그것을 수출하려고 하는 기업들한테 팔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굉장히 이제 이 모두 우리 수업의 어떤 그런 가장 중심된 주제에 대해서 오늘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자발적 탄소 배출권 시장의 어떤 그런 사업 모델은 예를 들어서 나무를 산림을 조성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저기 뭐지 태양광 발전단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탄소 배출권 사업 모델인 거죠. 자발적 탄소 배출권 시장 사업 모델인 거죠. 자, 요 자료 이제 저희가 나중에 PPT를 자세히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자발적 탄소 배출권을 인증해주는 국제 인증기관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베라입니다. 베라. 자발적 탄소 시장 인증기관. 그리고 베라 말고도 이런 기업들이 있는 거죠. 그럼 인증이라는 거는 이 회사 단체 뭐 이 사람들이 진짜 탄소를 줄였구나, 탄소 배출을 줄였구나, 에너지를 줄여가지고 아니면 쓰레기를 줄여서 탄소를 줄였구나, 전기차를 많이 타고 이제 탄소를 줄였구나 한 거를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인증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면은 이 인증을 어떤 비슷한 케이스를 모아가지고 또 인증을 도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제 블로그에도 이렇게 썼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 자발적 탄소 배출권 시장이 앞으로 노다지가 된다는 걸 알고 지금 현재 아프리카는 이 자발적 탄소 배출권을 뭐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회의 땅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1996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자발적 탄소 시장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주로 어디에서 탄소 배출권을 가졌느냐? 산림 같은 데서 이제 산림을 조성해서 가장 많이 가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태양광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쿡스토브라고 돼 있죠. 쿡스토브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쿡스토브. 두 번째가 쿡스토브로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가 이거는. My name is David. Yeah, my own mother. The woman who was based in a rural area using firewood for cooking. She was a rural.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무가 땔감에서 엄청난 연기가 나는 거죠. 자동차 내연보다
폐건강이 덥고 Yeah, 치명적이고 my own mother died of lung cancer. After getting that personal experience, 자, 이거는 지금 아프리카 여성들을 위해서 쿡스톱을 기증하겠다는 그런 그 사회적 기업이 하는 광고입니다. 광고. 그런데 이 쿡스토브 여러분들 이제 쿡스토브가 우리 어릴 적에 쓰던 석유골로 같은 거예요. 그 석유골로보다 훨씬 더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릴 적에 산에 나무로 땔감을 하다 보니까 산들도 전부 다 벌겋 민둥산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촌에서 이런 그 치사 부분을 이렇게 치사 연료 뭐 이런 것들을 개선하면서 이제 산에 나무도 많이 심고 이렇게 됐었죠. 근데 아까 그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이 쿡스토브가 아프리카의 두 번째 지금 자발적 탄소 배출권의 그 원천이 된다는 거죠. 이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뭐 동남아시아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쿡스토브를 몇만 개씩 기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쿡스토브 이거를 가지고 그 개인들이 쓰는 쿡스토브를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자발적 탄소 배출권을 가진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그 뭡니까 저기 어딥니까 저기 그 가정이나 학교나 아니면 공장에서 중소기업들이 에너지 절감한 거를 다 모아가지고 자발적 탄소 배출권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8시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뒷부분, 오늘 수업의 뒷부분은 한 5분 정도, 그러니까 지금 58분이니까 9시 5분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9시 5분에 다시 뵐게요. 자, 그러면은 다시 저희가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지금 조금 제 카메라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저는 그냥 안 나오는 거로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자료를 공유를 할게요. 예, 예, 레코드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아까 그 제가 마지막에 이제 우리 쿡스토브 얘기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 자발적 탄소 배출권 시장이 있다는 걸 알고 이 솔라 캠프, 그러니까 이 썬빌라에 대해서 과연 탄소 배출권이 얼마나 나오나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사장님한테. 그래서 이 썬빌라 단지 하나가 1년에 그 하루에 평균 6시간, 제가 볼 땐 6시간보다 더 발전을 할 것 같은데요. 그 1년에 이제 하루에 평균 6시간 태양광 발전을 한다 치고 하루에 이제 500kW 이렇게 한다 치면 시간당 500kW를 발전한다 치면은 연간 태양광 발전량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태양광 발전 효율을 80%로 했을 때 이제 태양광 유효 발전량이 이렇게 계산돼 나오고요. 태양광 발전 킬로와트당 CO2 저감량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그래서 썬빌라 단지의 연간 CO2 배출량 감소량이 438톤, 1톤이 원 카본 크레딧이거든요. 1톤이 원 카본 크레딧인데 438톤이 절감이 되는 거죠. 큰 숫자는 아닙니다. 큰 숫자. 그래서
썬빌라 컴플렉스 단지 하나가 연간 탄소 배출권 가격이 438. 그러면은 이제 이 1톤이 뭐 60만 유로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EU 시장에서 가격 계산하니까 약 한 4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썬빌라 컴플렉스 한 개가 1년 동안 자발적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자발적 탄소 배출권을 했을 때 6천만 원 정도. 이게 돈이 10억이 들었는데 1년에 6천만 원을 벌어서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100만 불, 10억을 깔려 그러면은 뭐 20년도 더 걸리잖아요. 그죠? 이자 제외하고도. 그런데 이제 하나 우리가 고려할 것은 썬빌라는 굉장히 이게 보급 시설이에요. 태양광 발전 말고도 투자되는 게 되게 많아. 뭐 보건소도 짓고 정수 시설도 들어가고 뭐 또 관해 수공업도 들어가고. 그런데 만약에 뭐 우물이라든지 꼭 필요한 시설 위주로 투자를 하면은 10억을 투자했을 때 훨씬 더 많은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연간 탄소 배출권도 더 많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현재의 그 어떤 사업 구성으로도 나이지리아에서 16개의 썬빌라 콤플렉스를 했을 때 연간 64만 유로 수입이 되고,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 녹색 기후 기금 같은 데는 돈이 30년 만에 회수돼도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녹색 기후 기금 같은 UN 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월드뱅크 같은 데서 앞으로 이 제3세계의 기후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엄청난 투자를 해줍니다. 그 기사를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그리고 파리 기후 협약에 따라서 선진국들이 2025년 바로 올해부터 제3세계의 기후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를 엄청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우리가 새로운 기회라는 거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져가지고 무기만 파는 게 새로운 기회가 아니라 이런 그 제3세계 국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도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썬빌라 사업과 관련된 공적 기구 펀드, 여러분 여기 지금 링크를 제가 다 달아놨거든요. 사진마다. 얼마나 대단한 정성입니까? 예, 이 링크를 다 달아놨어요. 이거 한번 다 들어가 보세요. 나중에 이제 PPT를 올릴 테니까 이 링크에 다 들어가 보세요. 자, 녹색 기후 기금도 있죠. 그 다음에 코이카는 우리나라 외교부에, 우리나라도 ODA 펀드가 꽤 큽니다. 이제 우리도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로 지금 국제적인 위상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ODA 펀드를 집행하거나 실행하는 기관이 바로 코이카입니다. 여러분들 코이카 들어보셨죠? 네,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말은 그죠? 들어보셨죠? 그리고 UNA SDG, 여러분들 SDG 배우셨죠?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 여러분들 배우셨죠? 지속 가능 개발 목표라고 우리가 첫째 시간에 배웠잖아요. UNA SDG는 UN SDG를 하는 UN의 그룹이에요. UN의 협력단체예요. 여기서는 제3세계를 위한 엄청난 그런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아니요. 이게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이 이런 쪽이랑 연계가 돼서 그 전 세계적인 공적 펀드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모델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월드뱅크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월드뱅크 지금 대표가 한국 사람입니다. 김용이라고, 월드뱅크. 그리고 아까 여기 나이지리아의 이브라힘 제임스 팸, 이 사람도 월드뱅크에 이제 근무 중이고요. CTCN이라는 게 있습니다. CTCN은 뭐냐? UN 환경계획 산하의 기술 지원 기구. 전 세계에서 기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회사들의 어떤 그런 리스트, 연합 뭐 이런 건데요.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이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가입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UNA SDG라든지 월드뱅크 같은 데서 어떤 그런 기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할 때 이런 회사들한테 기회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이카에서는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코이카의 자금, ODA 자금으로 어떤 나이지리아나 이런데 우리가 이런 기후 관련된 SDG 사업을 막무가내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적어도 그 나라에서 이런 사업에 도와달라고 요청이 있어야 되고요. 외교부 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검토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3, 4년이 걸려요. 코이카 ODA 사업은. 그렇게 해서는 일이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코이카랑 같이 우리나라 외교부랑 같이 공동으로 돈을 투자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CSR, 여러분들 들었던 단어가 막 나오죠. 공유가치 창출, ESG 관련 재원과 전략을 ODA 사업과 적극 연계해서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환경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바로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만약에 중소기업이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 아니면 동남아시아 어떤 나라에 대해서 내가 이거 기후 관련된 그런 것을 하고 싶다. SDG 사업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자기 돈을 이제 물론 이제 어플라이를 해야 되죠. 제안을 해야 되는데 자기 돈을 30%만 투자를 하면은 고이카에서 70%를 매칭을 해주는 거예요. 연간 5억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만약에 중소기업하고 투자사까지 합쳐서 이렇게 하면은 7억. 여러분들 농협이나 금융기관들도 ESG 사업 많이 하거든요. 사회공헌 활동으로. 만약에 우리가 중소기업이 스타트업이 은행이랑 이런 그 금융기관이랑 같이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 7억까지. 은행은 돈 내는 거지. 근데 중소기업은 사실 30% 자기들 인건비로 30%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 돈 투자 없이 정부 돈이나 은행 돈으로 이런 사회적 공헌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제가 발견했어요, 여러분들. 네? 대단하지 않나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국기에서 이 제목이 자발적 탄소 배출권을 활용한 자발적 탄소 배출권과 공적 자금을 활용한 그런 기후 사업, SDG 사업이 이 슬라이드의 제목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왜 ESG 사업이 이렇게 꽂히게 됐나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제는 그러면은 기후, 특히 ESG 중에 이 환경과 관련된 우리가 이제 ESG 중에 S하고 G보다도 이 환경, 이게 70%라고 그랬죠. 이 환경과 관련된 스타트업 어떤 솔루션들을 오늘 이제 살펴보는 게 오늘의 메인 주제죠. 자, 그래서 ESG 유망 산업, 이거 지난번에 설명했던 슬라이드죠. ESG 유망 산업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래 수송, 에너지 환경, 스마트 제조, 그다음 건강 관리, 그리고 편리한 생활. 이 중에 우리가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자, ESG 유망 산업. 자, 첫 번째 부분이 바로 환경적 리스크에 대한 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산업들이죠. 그린 배터리. 우리가 이제 전기차를 앞으로 많이 타게 되면은 전기차 배터리 이제 다 쓰고 난 배터리가 남은 거예요. 그 배터리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재활용하는가 이것이 또 굉장히 유망하다는 거죠. 당연하겠죠. 엄청난 배터리가 나올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그 아프리카의 솔라 캠프에 이 전기차 배터리를 다시 재활용해요. 낮에 태양광으로 발전한 거를 그 배터리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걸 ESS라고 ESS 저장 시설. 태양광이 발전된 동안에 낮에는 그렇게 발전량은 많은데 이제 사람이 집에 없으니까 전기 소모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저장장치, 전기 저장장치 ESS 그걸 폐배터리로 활용한다는 거죠. 자, 이런 게 그다음에 소형 원자로 이것도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나라가 빌 게이츠가 만든 SMR 스타트업이랑 이렇게 같이 그거 돼가지고 협력업체가 돼가지고 이 그 하드웨어를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그 다음에 또 친환경 모빌리티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적인 리스크에 대응하는 건데, 자, 여러분 ESG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SK텔레콤이 총대를 매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SK텔레콤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소풍벤처스라든지 굉장히 많은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이런 그 기관들이 스타트업들을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 ESG와 관련된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2021년부터 시작해서 14개 팀, 2021년에 10개 팀, 2022년에 14개 팀, 2023년에 15개 팀, 2024년에 20개 팀 해서 지금까지 총 63개 스타트업들이 선발이 되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중에 이제 우리는 물론 여기 ESG 코리아에 나오는 기업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대부분 이런 이게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유명한 스타트업 그러면 한 군데 선정된 스타트업이 또 다른 데 선정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 중에 환경 보호를 위해서 AI 기술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가 또 영상이 있길래 제가 한번 이 영상을 보고 우리 주제가 ESG에 있어서의 AI의 역할 이런 거라 했지 않습니까? 이걸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플 23기 이대건입니다. 환경의 날은 1972년 국제사회가 지구환경 보존을 위해 공동 노력을 다짐하며 제정한 날로 매년 6월 5일입니다. 많은 기업에서는 기술의 발전이 환경의 오염을 초래한다는 고정관념을 점차 탈피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일명 그린 AI 기술이라 불리는 착한 인공지능 기술들. 지금 바로 그 사례들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순환자원 회수 로봇. 그린 AI 기술은 기업에게만 활용되는 것이 아닌 사람들에게 일상에서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재활용을 독려하는 수단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한 기업에서 출시한 순환자원 회수 로봇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페트병과 캔을 분리해서 버리면 하나당 10원씩 포인트를 지급해주는 로봇입니다. 내부에 비전 AI 기술을 탑재해 자원의 외형을 학습하여 축적된 학습 데이터로 투입된 자원의 종류를 판단하여 페트병과 캔을 인지합니다. 사람들은 쓰레기로도 돈을 벌 수 있어 이는 실제로 올바른 분리수거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기오염 예방 활용.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하면 위성 이미지를 학습한 인공지능으로 도시 전반의 대기오염 정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초미세먼지 심각 지역 데이터를 활용해 호흡기 질환 발병률 등으로 인한 사망률과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삼림 파괴 감지입니다. 마이크로스코프 기술을 활용하여 방대한 위성 사진의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고지의 새로운 도로 건설 및 삼림 벌채 등의 정보를 파악해 위험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숲의 건강을 진단, 예측해낸다는 계획입니다. 이 예측 결과는 지역 당국자들에게 제공되어 삼림을 위협하는 개발 활동 등을 막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회용컵 반납기입니다. 여러 기업과 제주도, 환경부 등 많은 단체가 함께하는 에코 제주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자 추진되는 이 프로젝트는 제주도 내 카페 매장 4곳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1,000원으로 다회용 컵을 대여하시는데 사용 후 매장이나 공항에 설치된 무인 다회용 컵 반납기에 반납하여 보증금을 환급받는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 외에도 여러 글로벌 IT 기업들 또한 착한 기술 그린 AI를 적용하고 보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IT 기술 발전을 통한 적극적인 노력이 앞으로도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여기까지 1분 테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건 지금 이 영상은 그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례들을 설명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AI를 환경 문제 해결, 기후 문제 해결에 활용되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이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쓴 기사를 제가 캡처했습니다. 그래서 클린테크, 재생에너지, 탈탄소 에너지 이런 클린테크도 있고요. AI는 카본테크, 탄소 포집, 이런 것들은 카본테크, 다 AI는 에코테크. 이거는 이제 자원순환이라든지 폐기물 절감, 업사이클링 같은 게 에코테크, 푸드테크 또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대체식품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지오테크는 우주 기상, 그러니까 숲을 이렇게 파악한다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옆에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 분야별로 구체적인 회사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에너지 쪽으로는 전력관리, 발전량 예측 같은 60Hz라는 기업, 그리고 냉난방 제어 쪽으로는 이제 건물 온도 제어, 적정 온도 유지, 그 다음에 건물의 에너지 관리, 뭐 이런 거죠. 이제 자원순환, 폐기물 수거 분류, 그리고 기후 예측은 이제 AI로 뭐 홍수라든지 이런 것을 예측하는 그런 것들이 기후 예측이고, 탄소 관리는 이제 탄소 인증을 받으려면은 탄소 배출량을 집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니터링을 해서 집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으로 하는 회사가 바로 탄소 관리 쪽의 AI 기술이다. 자, 그러면은 회사들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자, 환경 에너지 문제 해결 AI 스타트업 첫 번째는 60Hz라는 회사입니다. 60Hz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그 발전량을 예측하는. 그래서 지금 놀고 있는 지금 이제 전력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놀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의 위치를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그 숨겨진 태양광 발전소가 만약에 다 작동이 제대로 전력 시장에 참여해서 작동이 제대로 되면은 어떤 정도의 그 발전량이 될 거다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미리 예측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이 회사가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로 어떤 예측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자, 이런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도 상당히 중요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츠라는 회사인데요. 2021년에 설립된, 그러니까 올해가 2025년이니까 이제 만 4년이 안 된 카이스트 나온 친구들이 이제 만든 회사네요. 그래서 이 회사의 사업 분야는 탄소 회계 플랫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탄소 배출량을 뭐 많다, 적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줄이고 싶다 이러면은 먼저 우리가 얼마만큼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만큼의 탄소를 줄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엔스코프는 기업이 보유한 모든 사업장과 공급망 또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배출한 탄소량을 측정 분석하는 탄소회계 플랫폼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면서 이렇게 나온 데이터를 기본으로 이제 ESG 리포트라든지 로드맵 그리고 탄소 배출권 거래 서비스까지 결국은 이제 이렇게 탄소 배출권 거래 서비스 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엔스코프 상당히 이제 우리 중요한 회사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들어볼게요. 어떤 회사인지. 탄소 중립? 문제 엔스코프로 해결하세요. 엔스코프는 간편한 배출량 산정과 관리를 돕습니다. 데이터별 담당자를 설정하고 정기 요청을 보내보세요. 해결 승인과 시스템 연동을 통해 여기저기 흩어진 자료를 손쉽게 취합할 수 있어요. 국제 표준 기반의 정확한 산정 방법을 활용해 스콥 1, 2는 물론 스콥 3까지 모든 배출량이 자동으로 산정됩니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어요. 엔스코프는 기후 리스크와 기회 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물리 리스크의 재무 역량 산정부터 종별 전환 리스크와 기회 분석, 우선순위 평가를 통한 핵심 항목 도출까지 한 번에 모두 할 수 있어요. 엔스코프는 제품의 탄소 발자국 산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콩말분 배출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의 탄소 발자국을 산정합니다. 공정 개선에 따른 배출량 변화도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엔스코프는 기후 공시 리포트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산정된 모든 데이터를 필요에 따라 선택하세요. 원하는 내용을 골라 담은 커스텀 리포트뿐 아니라 다양한 공시에 맞춘 보고서들도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탄소 중립의 시작과 끝, 엔스코프. 네. 그래서 저희랑 굉장히 많은 그런 연관이 있는 그런 스타트업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영상까지 준비해 봤고요. 자, 이 회사는 그러니까 이제 탄소 회계, 탄소량을 측정 분석, 탄소량 배출하는 탄소량 또 저감하는 탄소량을 측정 분석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탄소 ESG 리포트까지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탄소 배출권 거래 서비스까지 앞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이제 세 번째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AI 스타트업 중에 케빈 랩이라는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세이브 일렉트릭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회사들이냐 그 에너지를 줄여주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에너지 절감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 이 회사들은 대개 어떤 하드웨어 장비가 있습니다. 그 하드웨어 장비를 이제 그 공장이나 아니면은 아파트, 학교, 병원 이런 데 하드웨어 장비를 부착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IoT가 있는 거예요. IoT. 그래서 센서가 계속해서 전기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모아서 분석을 해가지고 좀 더 나은 어떤 그런 그 에너지 활용 방안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런 제품들이 이제 한 30% 내외의 에너지를 절감해 주는데 저도 이 지금 현재 이런 전기 요금을 절약해 줄 수 있는 솔루션들을 계속해서 이런 회사들을 지금 만나고 있어요. 만나가지고 우리의 파트너 어떤 사람을 우리의 파트너로 할 건지를 계속해서 이제 지금 실증 사장들을 잘 설명해가지고 야 그러면은 그 당신네 기계를 한번 실증을 한번 해보자 어떤 아파트에 아니면 어떤 학교에 아니면 어떤 병원에 한번 설치를 해가지고 실증을 한번 해보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AI 스타트 네 번째는 폐기물을 이런 식으로도 멋지게 관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폐기물을 자 그래서 이 회사도 한번 얘기를 리코라는 회사인데요. 그냥 쓰레기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폐기물에 따라서 이 쓰레기 수거통도 굉장히 그냥 업박스 이름이 업박스야. 그래서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폐기물 통합 관리, 폐기물 통합 자원 관리. 이제 그래서 사실 이런 회사들이 계약에 따라서 매출이 늘기 때문에 상당히 유망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20대의 투자를 시작부터 광고는 MBN이 서울경제진흥원
SBA와 손잡고 요망 창업 기업을 조명하는 K 스타트업이 뜬다 연속 기획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폐기물 수거에 데이터 관리 기술을 접목해 자원순환에 앞장서는 스타트업을 만나봤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365일 가동되는 물류센터에 치약박스가 입고됐습니다. 상품을 검수하는 과정에선 폐비닐이, 고객 주문에 맞춰 상품을 닦는 과정에선 폐박스가 쏟아집니다. 이 사업장에서 하루 발생하는 폐기물은 30톤. 23종의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를 보유한 스타트업이 일괄 처리에 나섭니다. 쾌적한 배출장에서 폐기물량을 정확하게 측정한 뒤 안전하게 운반하고 폐기물 처리의 모든 과정을 디지털 데이터로 기록합니다. 주먹국으로 운영되던 폐기물 시장에 데이터를 접목해 배출업체의 처리비는 줄이고 철저한 재활용을 통해 낭비되는 자원은 최소화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폐기물 서비스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업박스를 론칭하게 됐습니다. 모든 기업과 개인의 생활 속에 필연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의 관리와 전환에 대한 니즈는 날로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탄소 중립과 ESG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경제진흥원은 폐기물을 자원으로 되살리는 스타트업의 열정에 주목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일본은 21년도 서울창업부 성수 대모델에서 시장을 유치한 기업으로 폐기물 시장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현재까지도 SBA 서울창업부 성수 이쪽과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수거에서 벗어나 순환경제를 만드는 스타트업이 폐기물 시장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NK뉴스 정주영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학교 급식 정보, 급식의 식자재 정보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사장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거, 그다음 폐기물 줄이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자발적 탄소 배출권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자발적 탄소 배출권에 참여를 하려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이제 인증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이 폐기물 쓰레기를 줄인다든지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것은 기술적인 것 못지않게,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술적인 것 못지않게 교육이 되게 중요해요. 줄이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린 퍼티그 같은 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물의 에너지 사용을 줄인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또 다른 개념으로 제로 에너지 건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탄소 중립 그리고 탄소 제로 뭐 이런 거 우리가 배웠었죠. 탄소 제로였나요? 뭐였지 그게 이름이? 네, 넷제로. 예. 탄소 중립과 넷제로. 예, 이제 이 개념에서 온 건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라는 것은 온실가스 재생에너지로 움직이는 그런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또 요 영상도 상당히, 재미있게 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는 이제 에너지 효율 등급이란 건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이라는 제도를 했었거든요. 건물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건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이라는데 이것이 바로 제로 에너지 등급으로 지금 제로 에너지 인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 내용도 한번 우리가 잠깐 볼게요. 탄소 중립 시대의 도래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 이슈인데요. 우리나라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2017년에 시작하여 2021년 기준 약 1,100건 이상의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인증될 정도로 탄소 중립 시대에 점점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제로에너지 건축에 대해 알아볼까요? 에너지 낭비 없는 활기찬 제로에너지 월드 속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제로에너지 월드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으로 만들어진 대표 건물 3종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제로에너지 건축 하우스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언뜻 보았을 때는 일반 주택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먼저 건축물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태양광을 설치해줍니다. 두 번째, 3중 창과 단열재로 시공하여 집안의 열과 냉방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마지막, 핵심 기술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설치하여 에너지들을 낭비하지 않도록 관리해줍니다. 제로 에너지 하우스가 완성되었는데요. 사람들이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게 보내면서도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식의 요람, 학교를 어떻게 제로에너지 건축으로 꾸미면 좋은지 확인해볼까요? 먼저 옥상에 식물을 심는 옥상 녹화를 진행합니다. 지붕에 하나의 정원을 만들어줌으로써 건물을 시원한 환경으로 유지하죠. 그리고 건물 외피 마감 재료 안에 태양광 모듈을 적용하여 건물
인체형 발전 시스템으로 에너지를 생산해줍니다. 해열활수 환기 장치를 통해 외부의 차가운 공기와 실내의 더운 공기를 열 교환시켜줌으로써 난방 에너지를 절감합니다. 다양한 첨단 설비들이 설치된 제로 에너지 스쿨에서 학생들은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도 탄소 중립을 생활하고 있네요. 마지막, 일상에서 만나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도서관을 한번 꾸며볼까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자연 채광. 도서관은 아무래도 조명 사용률이 높은 편입니다. 이때 천장이나 아트리움을 활용하여 실내에 햇빛이 많이 들어오게 해줍니다. 자연스러운 채광을 통해 조명 사용을 줄여주죠. 더 나아가서 태양광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공간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토양의 온도열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지열 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창문과 벽지 틈새로 이동하는 열을 최소화시키는 고기밀 요소들을 사용해줍니다. 고기밀 시공을 하게 되면 틈새로 빠져나가는 열을 차단해주고 실내 온도를 유지해주기 때문에 난방비 절감뿐만 아니라 습기로 인한 곰팡이까지 막아주죠. 오늘은 제로 에너지 하우스부터 제로 에너지 스쿨, 제로 에너지 도서관까지 순차적으로 꾸며보았는데요. 제로 에너지 건축물은 경찰서, 아파트, 사무실 등 많은 건축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로 에너지 월드, 실제로 우리 삶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그리고 대한민국이 제로 에너지 월드인데요.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미래 건축인 제로 에너지 건축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 아래에서 남녀노소 모두가 행복하게 웃는 그날을 만들어 나갑니다. 자, 제로 에너지 건축물은 이제 비단 이렇게 에너지 관리 시스템만 잘 있는 게 아니라 건물을 만들 때부터 이렇게 에너지를 세이빙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그런 장치들을 같이 이렇게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때까지 이제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제라는 것에서 제로 에너지 건축물 등 인증제로 지금 올 1월부터 이게 인증제가 바뀌었어요. 인증이 바뀌었는데 이제 제가 이 표를 이런 이미지나 이런 내용들을 마지막에 추가한 것은 결국은 이제 저희가 그 아파트, 학교, 그리고 중소기업들, 건물, 그리고 관공서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 에너지를 줄이는 어떤 장비나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그래서 줄이고 그 줄인 내용을 또 모니터링을 잘 해서 탄소 배출을 인증받고 그리고 인증받은 것을 이제 거래하고 이런 내용들인데 일단은 에너지를 줄인 데서 벌써 그 경제 주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선생님 뭐 전기세가 얼마 나오나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그 뭐 얼마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또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전기세가 꽤 많이 나와요. 근데 가정의 어떤 그런 전기 요금보다도 어떤 공용 기관의 어떤 전기 요금이 정말로 주인이 없어서 많이 남기려도 모르고 있거든요. 요즘은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수영장이며 뭐 이렇게 공동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공동시설에 에너지 비용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억 단위가 넘게 나옵니다. 한 1,500세대 정도 되면은. 뭐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죠. 그 전기세가 많이 나온 거, 뭐 어쩌란 말이에요. 우리 집 전기세가 뭐 그렇게 많이 나오면은 펄떡펄떡 뜰 텐데, 이게 이제 공동의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달이 건너서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한 달에 1억씩 나오는 그 공용 전기가 예를 들어서 뭐 8천만 원으로 줄어든다. 30% 얘기를 하니까 7천만 원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각 세대별로 전기 요금이 얼마나 줄어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도 이 학교가 그동안에 이 교육 예산이 이제 많아가지고 예전에는 학교가 작고 그랬었는데 지금 학교 가면요 강당도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뭡니까 각종 실습실이 다 있고 그리고 식당도 있고 그래가지고 학교 건물이 엄청 커졌어요. 그리고 각종 전기 기구를 많이 쓰거든요. 컴퓨터실도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리고 교실마다 다 이제 에어컨 있잖아요. 그리고 태블릿도 각 교실에 다 보급이 돼 있고 자 이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또 쓰는 전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뭐 다 국가가 돈을 내주니까 교육청에서 그렇지만 만약에 그 전기를 아낄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기를 아끼는데 우리가 이제 학생이나 우리 또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이제 교육을 통해서 아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잘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그것이 뭐라고요? ESG 리더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실질적으로 교육과 함께 제가 지금 이제 전국
아파트 입주자 대표 연합회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전국 아파트 입주자 대표까지는 여러분 아시죠? 아파트 입주자 대표, 동대표 아시죠? 그죠? 아파트 입주자 대표 연합회라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이제 회장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전국의 아파트 단지에 우리 그 관리회사, 아파트 관리회사랑 손을 잡고 그다음에 지자체에다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제 이 ESG 교육을 하자. 그리고 ESG 교육을 통해서 자, 어떤 그런 이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좋은 솔루션이 있으면 우리가 추천해주고, 물론 우리가 추천한 거에 대해서 아파트에서 뭐 받아들이고 말고는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이제 공지를 하나 해드리자면은 자, 공지 저희가 이제 지금 오늘까지 3번 ESG 줌으로 교육을 3번 했고요. 이제 4번, 5번 마지막 2번이 남았는데 원래 다음 주 수요일 날 예정돼 있던 교육은 이제 이렇게 연기가 돼서 이제 3월 29일 날 다음 주 토요일 날 ESG 솔루션이 오늘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디자인 띵킹이라 해서 ESG 창업 지도에 대한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디자인 띵킹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한 학기 내내 공부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이걸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이 다음 주 수업도 굉장히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4월 5일 날은 마지막 수업에서는 ESG 창업대회, 우리가 6차 시로 이루어진 인공지능 ESG 창업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질문 있으신가요? 웃으세요? 입니다. 예. 그러면은요, 네, 수업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